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일단 단기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21선을 기준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의 강도가 정해지는데 21선을 한참 넘고 그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일단 시장은 굉장히 예상보다 강한 상태입니다. 그 예상보다 강한 이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저점도 올라갔다. 이 저점이 올라간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전보다 저점이 떨어졌고 저점이 또 떨어졌고 또 떨어졌고 또 떨어졌고 또 떨어졌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6월에 지수가 고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 저점이 갱신이 되어 왔습니다. 이 상태면 이제 시장 하방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거의 뭐 패턴 인식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폭락이 올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생각에 틈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정도로 계속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저점이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을. 물론 이제 시장이 보시면 연봉 흐름상 여기서 조금 더 말아 올리는 형태가 되고 내후년에 이제 강세, 마치 요 당시의 흐름처럼 패턴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요때 내리고 반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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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하고. 이 시기가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라서 그래서 주식이 정말 쉬웠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그 책 제목이 생각날 만큼 주식이 쉬웠던 시기인데, 근데 이 시기에 예전부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IMF 때 얻어맞고 IT 버블 때 얻어맞고 뭐 거의 피폐해진 상태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달러가 너무 흔해지면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달러가 너무 귀해져도 기축통화로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 폈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쥐었다가 하는 단계고 어느 시점이 되면 또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주기를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저점이 높아졌다. 심지어 저는 이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저점이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생각이었는데 곧바로 말아 올렸습니다. 연초부터. 근데 배당 관련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소문에서 뉴스로 진행되는 요 과정이다. 그럼 그 소문이란 게 뭘까에 대한 부분,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년 대비 기준으로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에 발표하는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5% 정도 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 예상치보다 더 괜찮을 수도 있다. 6.5.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9%대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 9%가 물가 정점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로 내려가서 됐고 7%로 떨어졌을 때 또 한번 시장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대기 자금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에 그런 상태고, 이제 6%를 보게 되는데 9, 8, 7, 6 이 단계마다 시장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또 반응이 있으란 법은 없지만
이번에도 준수한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대 말고 전년 대비로 보면 전월 대비로 보면 더 괜찮은데 만약에 예상치가 전년 대비보다 나쁘게 나온다면 이제 물가는 완벽하게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요 전월 대비로 보면 요 시점부터 8월부터 0, 0.1, 0.4, 0.4, 0.1입니다. 그래서 지금 5달 동안 1%가 올랐습니다. 예측이 0.1인데 0.1 그대로만 나와도 5개월 동안 1.1%입니다. 그럼 연준에서 얘기하는 그 2%라는 거기에 거의 부합합니다. 예. 그리고 이 추이대로 가서 1년을 채우면 미국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지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12월까지 나왔고 1월부터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서 이게 생깁니다. 연 기준으로는 1월 달에 0.1%가 발표가 되면 이게 없어지면서 0.1이 됩니다. 그럼 연율 기준으로는 0.5%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럼 2월 달엔 12월 달이니까 0.5가 없어지고 0.1이 생기고 0.1이면 0.6이 사라지고 0.1이면 0.8이 사라지고 0.1이면 1.2가 사라진다. 그럼 이것만 해도 이제 미국 물가 상승률은 3%대로 떨어집니다. 그럼 내년 6월 이후로는 0.1, 0.000 이렇게 되면 2%대 물가 상승률. 그럼 여기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핑계가 있느냐? 없다. 이걸 이제 국채 수익률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채 수익률로 반영하는 게 4.7, 4.8 딱 그 정도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지만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어 가는데 뜬금없이 한 번 더 올린다라는 것은 지금 겨우 부동산이 숨통이 트이는데 여기에 아주 또 손목을 찍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드디어 저점이 높아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또 모양 자체도 이미 쌍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풀린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가장 우려가 컸던 게 증권주랑 건설주입니다. 예, 건설주들은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금융위기보다 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빴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문제고 증권사들은 거기에 이제 PF 자금이나 뭐 이거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예,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고 이게 이제 연초에 13 대책이 나오면서 정부 13 대책 이후로 거의 저점 대비 20%가 올랐습니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1.3%가 아니라 13 대책. 그러니까 정부 13 대책이 결국은 둔촌 주공에 맞춰져 있고 요게 계약률이 어느 정도 80% 정도 되면 나머지는 일반으로 풀어서 그냥 다 채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건설사들은 이제 부도가 난리는 없어지고 즉 부채를 이 대형 덩어리 부채를 개인들한테 파편화 시켜가지고 넘기는 과정이다. 이 넘기는 과정이 잘 되는 것은 부동산 기능이 살아있다는 거고 시장 기능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위기가 온다는 건데 다행히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여기 금리까지 동결을 시키고 미국이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거 보이면 건설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이 될 것 같다. 지금 제가 견해를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멈췄다. 예, 요런 관점이고 앞으로 이제 두 가지 금리 동결에 특례 보금자리론 요 두 가지면 앞으로 뭐 예전 거품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한 반등은 갈 것 같다. 예, 그리고 이 특례 보금자리론 이후에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 그럼 집값이 이전에는 너무 뭐 지나치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뭐 정상적으로 가격을 형성했던 이 저가 아파트들 3억, 4억 이런 애들은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을까. 고가 아파트들이야 거품이 걷어지고, 예, 실제 이제 한 8대 2 정도 됩니다. 투자자들이 8, 그리고 실소유자들이 2.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가 사라진 상태니까 거래가 안 되는 상태. 그러면 이 중에서 실소유도 하면서 투자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60, 2대 6대 2 정도 될 텐데, 요 60은 실소유, 실거주 목적 반, 투자 목적 반. 여기가 묶이고 여기는 당연히 다 묶이고, 이 사람들만 갖고 하니까 거래가 절벽인 겁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치면 이쪽에서 움직일 거고, 에이 뭐 안 되면 사놓고 안 되면 그냥 살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들 움직이면서 거품을 만들게 되는데, 예, 그걸 드디어 이제 건설주들이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 GS건설을 보면. 네, 그러면 GS건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장점이냐면, 제가 아는 한 사업지에 시공비가 380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한 600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사이에 이제 물가 상승해서 자재가 인상된 그걸 다 여기 넣어보면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렸냐라고 하면, 올해 1년 만에 50만 원이 올랐으니까, 작년부터 작년 1년에 50만 원이 올랐으니까, 보통 공사 기간을 3년으로 본다면 50, 50, 50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럼 150을 더해가지고 한 200 정도 올린다. 이런 관점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자재 가격이 안정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니까 시공비도 훅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금리만 떨어지면 다시 안정적인 좋은 가격에 분양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수요도 많아지고 이런 시공사들이 돈을 벌면서 주가도 반등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시작 단계니까 건설주들은 좀 고위험 고수익 관점에서 베팅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설사들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380 할 때 금리도 낮았기 때문에 뭐 기껏해야 금융 비용이 한 평당 50, 100 뭐 이 정도 들었을 거고, 그러면 토지 대만 이제 토지만 싸면 아주 좋은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이게 600에 이자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 PF도 뭐 한 100에서 200 정도 되고, 땅값은 안 내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분양을 해서 비싸게 분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도 떨어지고 기존에 했던 것도 미분양 나고 죽을 맛인데, 이제 드디어 숨통이 트였다. 요 1.3 대책 이후로 주식시장 돈이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부동산 관련, 한국투자증권인데, 한국투자증권이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풀고 그 위기설이 돌 때 많이 주가가 떨어졌었습니다. 예, 그리고 반등했고 1.3 이후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1.3 대책 이후로 이 반등을 하는 건 주식시장의 반등 이유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인데, 부동산 대책 이후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연적인 영향이냐 아니면 유동성의 영향이냐라고 봤을 때 좀 선제적인 유동성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도 이제 바닥을 치고 좋아지는 과정이고, 이 증권주들 중에서 뭐 현대차증권이 굉장히 유력한데, 배당락 이후에 이제 회복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고, 또 어쨌든 기본기가 탄탄한 증권사들은 대부분 시가총액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지수의 영향을 받고 내려도 지수의 영향을 받는데,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소형 증권사들 중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계속 매력적인데 주가는 형편없다. 심지어 지수도 갱신 안 했던 저점을 다시 갱신했는데, 이 다음에는 저점 갱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그리고 추세적으로 돌아서고, 예, 흐름 자체는 재미는 없겠지만 워낙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기저효과, 그러니까 8,000원짜리가 10,000원이 돼도 뭐 거의 30% 수익이고, 질주하는 15,000원짜리가 20,000원이 돼도 거의 30% 수익이고, 뭐 그러니까 이거 수익률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저가 매수 이후의 대응은 괜찮을 거다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고 종목을 한 두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참 근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재밌고 예, 또 해결하는 재미도 있고 예, 그러면서 또 살아있네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LX 세미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고견까지는 아니고 예, 간단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점 잘 잡으신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제분도 한번 같이 볼 텐데, 대한제분은 지금 최대 주주가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 최대 주주인 법인 안에서의 지분 변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드러나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예, LX 세미콘. 예, 종목이 좋은 종목이냐 나쁜 종목이냐. 예, 뭐 재무 구조 양호하고 자산 가치 훌륭하고 실적 잘 내고 있고 예, 실적 대비 저평가 상태고 예,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보다 저점을 늦게 찍었습니다. 아까 이 지수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를 왜 보느냐? 내 개별 종목하고 관계가 없는데. 근데 내 종목이 코스피보다 강한지 약한지를 보기 위해서. 이 종목이 이렇게 가면 코스피보다 강한 거고 내 종목이 이렇게 가면 코스피보다 약한 거고. 그리고 코스피는 9월 30일에 저점을 찍었는데 이 종목 LX 세미콘은 연초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약하다. 그러면 반도체 개발 및 제조 판매하고 그리고 LG그룹에 소속돼 있고 디스플레이 관련하는 이 시스템 IC를 생산하고 그러니까 이 반도체 관련된 회사인데 지금 반도체가 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는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럼 앞으로 좋아질 거냐 그러면 시장 전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이 시장보다 약한 종목이고 한번 시세를 냈다가 죽었기 때문에 단기에는 기대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비중도 5%고 손실도 크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당장 모아가시는 것보다 한번 끊고 더 좋은 가격에 다시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반등해서 원금을 찾는 일이 생기면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담으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저점이 돌아서게 되면 아주 좋은 단가가 장기간 유지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대한제분. 예, 대한제분 최근 단기 흐름이 좋았습니다.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지수하고 같이 저점을 9월 달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분은 지수보다 약하냐 그러면 그냥 지수 따라 움직이는 종목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한번 시세 냈다가 죽었는데 이게 이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어떤 영향 그리고 지금은 좀 시들해졌다.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물가 계속 올라가고 금리 계속 못 내릴 걸 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미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돈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물가는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대한제분의 어떤 그 수익률이 좋아졌고, 예, 거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왜 변동이 없느냐라는 건데, 이 변동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DNB 컴퍼니라고 해서 27.77%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분을 이제 쪼개서 가져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지분 변동이. 예, 그래서 왜 지분 변동이 없을까 돌아가셨는데라는 부분은 저 DNB 컴퍼니라는 회사 안에서의 지분 변동이고 이건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저 회사 자체에 어떤 비중 변화가 있으면 공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의 또 주주 변동은 큰 문제는 아니, 공시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대한제보는 워낙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인트로조 추세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뭐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저점, 시장하고 비슷한 관점으로 가고 있고, 시장보다는 힘있게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LX 세미콘은 시장보다 약한 종목, 그리고 이 대한제보는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 인트로조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매물대에서 이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확보 차원에서. 왜냐하면 현금 10%를 갖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현금 100% 갖고 시장 맨날 본다. 이거는 참기 힘든 거지만 10% 정도 남겨놓는 것은 분명히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10%가 심리적 안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인트로조는 지금 매물 소화 이후에 한 번 더 슈팅이 있지 않을까. 그때 이제 3만원대 진입하면 비중을 줄이고, 뭐 삼공장 효과,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건설할 때 자금이 들어가고, 공장이 완공되면 이제 자금 들어가는 게 끝나면서 매출이 더 늘어나서 이 시점에 보면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인트로조에서도 드러나는지 삼공장 효과가 나서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성바이텍. 지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배제가 안 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500억짜리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건데 이게. 그리고 그 종목들 중에서 이런 매집형의 어떤 거래량들이 나오는 부분도 확인이 되고, 이런 매집형의 거래량이 나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업적으로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그 최대 주주의 낮은 지분율 때문에 뭔가 행동이 있는 건지, 뭐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대성파인텍이라는 종목이 최대 주주의 취약한 지분에도 불구하고 그 오너의 어떤 사업 장악 능력, 그리고 사업을 개선시키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비록 적자긴 하지만 매출이 감소하고 새로운 아이템이 실패하면서 감소했지만 앞으로 확장성이 좋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대체를 해 나갈 만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대성파인텍, 영신금속, 풍강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기보다는 아예 가격 자체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해서 나중에 배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아니, 너무 싼데? 뭐 예를 들면 아파트로 치면 3천만 원짜리 아파트인데, 아무리 아파트가 나빠도 3천만 원인데 원룸보다 더 싸지진 않을 거고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성파인텍하고 이런 시가총액 500억짜리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는 지금 외형적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니까 거기에 맞춘 어떤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